동호여자고등학교를 두 가지 즐거움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는 즐거움. 학교 곳곳에 심겨있는 벚나무와 은행나무가 동호인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을 배경으로 친구들과 사진을 찍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죠. 두 번째, 배우는 즐거움. 미래기전이라고 불리는 자유동아리를 통해 친구들과 1년 동안 교과 활동이나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활동한 것을 토대로 해서 연말에는 학술제를 진행하여 1년 동안 한 활동을 친구들이나 또는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즐거움의 끝이 없다 동호여자고등학교였습니다. 동호여고 힙포럼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동호여자고등학교 교장입니다. 우선 이 인사에 직접 참석해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가 꼭 참석해야만 하는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좋은 기회를 우리 청소년에게 주신 한국소문화센터 이사님과 강지원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청소년 세계공간 포럼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참석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초와 추는 우리 학교 설립기념이 건강이기도 하지만 올바른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여러분이 이 포럼을 통해서 그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에 과거에 여러분이 행했던 표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따뜻한 결심을 가진 청소년으로서 표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열띤 토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의 명문이죠. 동호여자고등학교의 학생회장 박채영 양의 학교 소개였습니다. 또 특별히 송홍섭 교장 선생님의 학생들을 위한 격려 영상 보내주셨습니다. 예, 오늘 효포럼에서 동호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경기도가 지원하고 한국효문화센터가 주최 주관하는 비영리 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죠. 2020년 청소년 세대공감 효 온라인 포럼은 1시간여에 걸쳐 유튜브 사단법인 한국효문화센터 채널에서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 실시간 채팅으로도 포럼 진행 중에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2020년 청소년 효포럼은 지난 11월 9일 과천여자고등학교를 시작으로 11일 평택 효명고등학교, 13일 용인죽전고등학교, 20일 성남 풍생고등학교, 23일 안양고등학교를 거쳐 오늘이죠. 28일 수원 동호여자고등학교를 마지막으로 총 6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후에는 2시부터 1, 2, 3 세대가 함께하는 종합토론회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시작에 앞서서 사단법인 한국효문화센터 최종수 인사장님의 격려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호여자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선생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아주 많은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육뿐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 생활 모든 면에 많이 변화하고 있죠. 이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효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토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동호여자고등학교는 작년에 우리 학생들 선배들이 아주 많이 모여서 한 300명 모여가지고 열띤 토의를 했었는데 그 여세를 몰아 오늘은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동호여자고등학교의 이념이 홍익인간 그리고
충효인경이거든요. 바로 충효인경의 기본이 효에 있다고, 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효는 삶의 근본이고 모든 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효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진지한 토의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종수 이사장님의 학생들을 위한 격려였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칠까요? 네, 예, 좀 긴장을 풀게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죠. 우리 참여하는 학생들을 소개했습니다. 예, 토론입니다. 수원여자고등학교의 1학년 이진서 학생입니다. 예, 1학년 김영우 학생입니다. 예, 토론자입니다. 주제 발표 1학년 김혜원 학생입니다. 역시 주제 발표죠. 1학년 8반 최지은 학생입니다. 예, 토론의 1학년 이민경 학생입니다. 예, 1학년 토론자 엄서연 학생입니다. 예, 오늘 열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좌장이시죠? 사회를 맡아주실 강지원 변호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지원 변호사님은 청소년 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한국휴먼아센터 고문으로 청소년 선도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강지원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여기까지 나와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교장 선생님, 또 지도교사 선생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번에 이거 발표 토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죠? 네, 시간 많이 걸렸어요? 네, 근데 효에 관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처음이네 이번에? 그렇죠. 처음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온라인 포럼을 하는 까닭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 효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생각해 본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자고요. 이번에 효라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이전번에 다른 학교에서 토론을 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하루 종일 효 몇 시간 한 것 같아요? 라고는 물어봤거든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몇 시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학생은요? 안 한 것 그래요? 그런데 그 학생이 그때 30분 한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효라고 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밥 잘 먹고 튼튼하게 자라고 주고 있는 거, 그것도 효예요? 안 그럴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루에 24시간 효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우리 기대를 하고요. 특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또 우리 학생들 모두 오늘 이 시간만은 우리 다 함께 효를 생각해 봅시다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 공감 효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효라고 하는 건 세대가 공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부자자효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부모는 자식은 효를 하라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이 나와주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우리 이 학생들과 같이 토론할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노후의 부모님 요양시설을 이용하게 하시는 것에 관해서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노인 연령이 65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상향 조정하자는 얘기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노후의 부모님 요양시설 이용에 관한 청소년의 시각. 이 부분에 관해서 먼저 주제 발표를 김혜원 학생이 해주겠습니다.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여러분 박수 환영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동우여자고등학교 1학년 3반 김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청소년들의 시각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노인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노인학대를 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적 등으로 척취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라고 합니다. 이 기사에는 요양원에서 스스로 충분히 거동하는 환자를 거의 온종일 신체를 결박했고 그 결박이 최소 닷새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대 행위는 다른 기사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학생 설문 3-2번 결과에서도 요양원이 믿음직하지 않아서가 2위라는 결과로 나왔는데요. 이런 노인학대 같은 일들이 요양시설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많이 봐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사회적 규범이었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사회적 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어서 집에서 부모를 돌보는 것이 어려워 노인을 요양원에 보내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부모를 직접 보살피지 않고 노인 요양시설에 보내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노인 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동우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 279명, 동원고등학교 1학년 학생 311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8개의 문항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문항은 평소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인데요. 1번 문항의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과반수가 요양시설에 대하여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로 보아 노인요양시설은 청소년의 주위에서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시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항, 노인요양시설 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의 결과를 보면 학생들 대부분이 요양시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항, 노인요양시설에 자신의 부모님을 보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의 결과는 남녀 모두 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1번에 긍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에 대한 질문의 결과로는 남녀 모두 내가 부모님을 모시는 것보다 요양원이 더 잘 모실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고 치료 때문에가 두 번째, 부모님이 요양시설에 가시기를 원할 것 같아서가 세 번째로 많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회사에 가 있는 동안 부모님을 모실 사람이 없어서 할머니가 요양시설에 다니시는데 즐겁다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많이 나온 의견으로는 심심하지 않게 친구들을 사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라는 의견이 꽤 나왔습니다. 3-2번에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의 답변에서는 부모님을 스스로 끝까지 모시고 싶어서가 첫 번째로 많았고 두 번째로는 요양시설이 믿음직하지 않아서 세 번째로는 부모님이 원하지 않으셔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생각으로 나온 것으로는 부모님의 삶을 반복적이고 따분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부모님께서 따로 자유롭게 사시는 것을 원하실 것 같아서 요양병원은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가는 것 같아서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4번 문항은 당신이 생각하는 노인 요양시설과 가장 비슷한 것은 무엇인가요? 인데요.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요양시설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로 병원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파트 또는 일반 가정집을 많이 떠올렸고 세 번째는 성별이 남자인 청소년들은 수용소 또는 감옥이라고 떠올렸고 성별이 여자인 청소년들은 수용소 또는 감옥과 한 표 차이로 호텔을 많이 떠올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정신병원, 하숙하는 곳, 스포츠시설 등이 나왔고 유치원 같은 곳이라는 의견을 몇 번 볼 수 있었습니다. 5번 문항은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은 다르다고 알고 있나요? 인데요. 이번 5번 문항의 결과를 통해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을 비슷하게 보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인요양병원은 일반 병원과 유사하고 보통 질환으로 수술이나 심한 병을 앓으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입소 자격으로 장기 요양 등급이 필요하고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환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6번 문항은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요양시설에 갈 건가요? 인데요.
3번 문항의 결과에서 본 것처럼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대다수가 요양시설 이용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6번 문항에서도 남녀 모두 청소년 대다수가 요양원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정리하다 보니 학생들 대부분이 요양시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나이가 들면 필연적으로 요양원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만족할 만한 요양시설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요양시설의 형태는 없을까요? 좋은 요양시설의 형태를 알아보았는데 첫 번째는 UBRC라는 것입니다. UBRC란 백세 연구소에 따르면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의 약자로 대학 연계형 은퇴자 커뮤니티인데요. 대학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노인 주거단지의 한 형태로 대학교가 사업 주체가 되어 은퇴자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하거나 은퇴자 커뮤니티가 대학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은퇴자 커뮤니티와 대학교 모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내 사례로는 건국대학교가 개발한 더클래시 500과 명지대학교의 엘펜하임이 있습니다. 그중 명지대학교의 엘펜하임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서울 근교형 은퇴자 커뮤니티로 대학 캠퍼스 옆 부지에 위치하여 대학의 시설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명지대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젊은이들과 어울려 공부와 취미생활을 즐기는 새로운 노후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CCRC입니다. CCRC란 은퇴한 고령자들이 함께 사는 은퇴자 주거단지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의 약자입니다. 나이가 들어 병이 드는가 아니라 건강할 때 들어가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요양단지 등과 다르다고 합니다. 국내에 있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수원에 있는 노블 카운티입니다. 처음 들어갈 때는 시니어타운에 들어가서 일반 세대에서 살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라면 프리미엄 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면 또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는 요양센터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더 악화된다면 또 그 안에 있는 커뮤니티 안에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이 원래 살던 곳에서 살고 익숙한 곳에서 죽는 것을 원하고 익숙하지 않고 무섭게 느껴지는 병원에서 또는 모르는 공간에서 죽길 원하는 노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을 한 커뮤니티 안에 치료, 요양, 여가 모든 것이 모여 있어 아파도 그 마을 안에서 치료받게 되면 위에서 말했듯이 모르는 곳,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CCRC가 좋은 요양시설의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조사할 때는 부정적인 자료만 찾게 되고 어려웠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 UBRC나 CCRC와 같은 좋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이런 형태의 노인 요양시설을 더 많이 늘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여 요양시설의 부정적인 면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것들도 있더라 라고 말이 나오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요양시설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조사를 한 김효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아주 다양한 그 자료들을 이제 수집을 했네요. 근데 우리 저 학생에게 김효원 학생에게 한 가지 물어본다면 김효원 학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늙으면 요양시설에 갈 겁니까? 마이크 잡으시고. 많이 아파서 많이 아프면 많이 아프면 할수 병원에 없이 갈 것 가야죠.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오늘 저 설문조사를 학생들에게 대해서 수백 명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다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게 눈에 띄입니다. 우리 토론자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토론입니다. 김영후 학생. 네,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네,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후의 부모님 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청소년의 시각 찬성 측 입장을 발표할 동우여자고등학교의 1학년 12반 김영우입니다. 요양원이란 환자들을 수용하여 요양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놓은 보건기관입니다. 어학사전에 요양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편안히 쉬면서 몸과 마음을 보양함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즉, 요양원의 진정한 의미는 편안히 쉬면서 몸과 마음을 보양하고 건강이 회복되도록 몸을 보살피고 병을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양시설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모시기가 힘든 바쁜 현대인들이 부모님을 더욱더 편안하게 모시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할까요? 또는 요양시설의 한 종류인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들을 학생들은 알고 있을까요? 청소년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우여자고등학교와 동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노인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아느냐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한 학생이 예라고 대답한 학생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것은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와 기관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요양시설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수도 늘어나지만 가정에서 부양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전체 인구의 7%였던 노인 인구 비율은 2026년에는 20%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함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치매 환자의 수도 늘어나 2015년 64만 8천 명이었던 치매 환자 수는 2020년 84만 명 정도이며 2050년에는 271만 명에 다다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투여되는 예산도 13조 원에서 106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등 커뮤니티 케어의 하나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커뮤니티 케어의 도입 시기를 살펴보면 스웨덴은 1992년, 영국은 1990년, 일본은 2012년이었고 우리나라는 2018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인의 수가 늘고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수도 역시 늘어나고 있지만 현대사회가 핵가족 형태이고 맞벌이 부부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가정은 매우 적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으면 노인 혼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독거노인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쁜 현대인들을 대신하여 부모님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살펴줄 요양원이 더욱더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시설에서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시설들과 지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치매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확충, 치매 장기 요양 서비스 대상 확대, 치매 의료비 부담 완화, 치매 정신 전문 병동 및 치매 전담 시설 단계적 확충 등을 통해서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과 사회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요양시설을 이용하면 비슷한 상태의 노인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자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에는 신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정신적인 외로움도 크게 작용합니다. 만약 또래 집단이 형성되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생긴다면 정신적인 즐거움도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체계적인 도움이 가능합니다. 아침 기상부터 저녁 취침까지 잘 정리된 시간표와 계획에 따라서 노인에 대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식사로 예를 들면 저럼 영양과 메뉴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조직된 식단대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이처럼 체계적인 식단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규칙적으로 제공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인 전문 요양시설이 가정보다 노인들에게 더 풍요로운 삶을 제공합니다. 2020년 4월 30일 경기일보 기사에 따르면 의왕에 있는 한 노인 요양원에서는 세상 이야기, 그림 이야기 등 노인과 1:1 맞춤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노인 인권 감수성 살리기 캠페인을 벌이고 노인에게 개별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울증 예방, 행복감 증진, 소외감 해소, 지역 주민 인식 개선 등 노인들을 위해서 요양시설이 갖추어야 할 내용들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의 내용을 통하여 과거와 달리 요즘의 요양원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각종 지원으로 인하여 이전에 생각되던 요양원의 모습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모시는 것보단 오히려 요양원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부모님을 조금 더 위하는 방법의 하나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가정집과 달리 전문가들과 좋은 시설들이 마련되고 있으므로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더 편안한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 요양시설 이용에 긍정적으로 답한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노인 요양시설에 긍정적으로 답한 이유로 내가 부모님을 모시는 것보다 요양원이 더 잘 모실 것 같아서가 54%였습니다. 더 잘 모신다는 의미는 요양시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부모님을 모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 요양시설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경우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인천에 처음으로 설립된 후에 법적인 근거 마련을 거쳐 2002년까지 노인 의료복지시설 제도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까지 요양병상 확충 정책을 입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을 거쳐 2008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부터는 노인 요양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여 2005년에 202개였던 요양병원은 2008년에 690개, 2012년에는 1087개로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요양 의료 서비스의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14년 이후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시설이 갑자기 늘어나서 의료 서비스의 질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책무성을 도모하는 한편 의료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공공요양병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3개 영역 63개 항목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노인성 질환 관련 항목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평가 결과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7점이었고 32개 병원 중에서 최우수 병원은 10개, 우수 병원은 18개, 보통 병원은 4개였습니다.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돌봐줄 요양시설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설립 초기에는 문제점도 많았지만 이렇게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창의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평가가 민간으로까지 확대되어 모든 요양병원, 요양시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의 요양원은 더욱 발전할 것임을 알 수 있고 과거에 생각되던 요양원의 이미지와는 달리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 더 요양원을 믿고 부모님의 노년기 생활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의 증가에 따른 국가의 복지 정책이나 시설들이 점점 발전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가정집과는 달리 요양원은 전문적인 인력들과 바쁜 현대인들이 부모님을 챙기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부모님을 보살피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효의 관점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것은 큰 불효가 아닌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님을 직접 모시지 않는 것이 불효라 생각될 수 있었지만 요즘은 부모님에게서 독립하여 따로 사는 직장인들이 많아서 이전과 비교하면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부모님을 가정집에 내버려 두는 것 또한 진정한 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돌봐줄 요양원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노후의 부모님 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청소년의 시각 찬성 측 김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주 논리 정연하게 찬성 의견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 김용우 양도 언젠가는 나이가 먹겠죠? 네. 노인이 되겠죠? 네. 그때 김용우 양은 요양원에 갈 겁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고 싶지만 만약 예. 가족들이 저를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거나 제가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상황이 온다면 저는 요양원에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견을 밝혀주셨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경 양, 예, 네. 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청소년의 생각에 대해 발표한 동우여자고등학교 1학년 10반 이민경입니다. 예전부터 유교 사상을 중요시하고 효라는 덕목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노인 요양시설에 관한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인 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의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예, 사자수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래 효도는 모든 행함의 근본일진데 부모를 섬기는 데에는 지극히 조로서 하고 봉양하는 데에는 정성을 다할 것이라. 봉양, 부모나 조부모를 받들어 모심을 의미한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효의 기본적 사상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노인 요양시설은 봉양을 얼굴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인데 이것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효의 기본적 사상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사상이 남아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낮은 출산율과 의료기술로 발달로 인해 고령화 사회가 발생하고 현대사회의 변화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점점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의 형태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금은 핵가족의 형태로 된 가족이 더 많아졌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정부화 시대에 한시라도 바쁘게 돈을 벌어야 하는 현대인들은 무조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옛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닌 편의를 생각하여 치료와 보살핌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노인 요양시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9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수는 지난 2008년 690곳에서 올해 1558곳으로 2.3배, 병상수는 76,600여 개에서 1,300개로 4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계속해서 요양시설에 늘어나고 또한 요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요양시설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문제점 또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노인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허술, 코로나 시대로 인한 노인들의 코로나 감염 등 다양한 문제로 노인 요양시설이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 요양시설에 관한 문제점들을 언젠가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 생각하게 될 청소년에게 질문하며 노인 요양시설에 관한 문제점을 조사했습니다. 질문은 총 4문항으로 질문에 답한 학생들은 동우여자고등학교 1학년 279명과 동원고등학교 1학년 311명이 답해 주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한 것은 노인 요양시설에 들어본 적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총 590명의 학생 중 491명이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고 99명의 학생은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학생이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 요양시설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한 것은 노인 요양시설의 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총 590명의 학생 중 158명이 긍정적이라고 답을 428명이 부정적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이 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의 질문과 비슷한 질문으로 세 번째 자신의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해 보았습니다. 총 590명의 학생 중 456명이 노인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을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133명이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말고 성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2017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직접 부양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이 있는 경험이 있는 40대, 50대 1000명 중 절반가량이 부모 부양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가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의료비, 간병비였고 공동 2위는 생활비 부담과 간병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노인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보내는 것을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6개의 선택형으로 질문했습니다. 1번, 요양시설이 믿음직하지 않아서. 두 번째, 부모님을 스스로 끝까지 모시고 싶어서. 세 번째, 비용이 많이 들어서. 네 번째, 부모님이 원하지 않으셔서. 다섯 번째, 남들이 안 좋게 볼 것 같아서. 여섯 번째, 기타. 일단 가장 큰 이유로는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고 싶어서라고 많은 학생이 답했고 두 번째 이유로는 요양시설이 믿음직하지 않아서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특히 노인 요양시설의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 요양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더 찾아봤습니다. 일단 노인 요양시설의 문제점은 아까 언급했듯이 노인 학대, 코로나 시대로 인한 노인들의 코로나 감염, 노인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허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첫 번째로 조사한 노인 학대는 매번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0년 10월 11일 KB 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월 80대 노인에게 요양보호사가 죽을 먹이다 자리를 비워 80대 노인의 목에 죽이 걸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인 학대와 관련된 문제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고 그럴 때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가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노인 요양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계속해서 생겨남에 따라 사람들의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관점도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더욱 놀라운 점은 노인 학대를 비판하는 기사에 노인 학대의 비판 댓글보다 이런 댓글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노인 학대보다는 인력 부족이지 요양보호사 인원은 적고 케어해야 할 요양인들은 많고 다 요양원 쪽에서 돈 아끼려고 적은 인력으로만 이어오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 댓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노인 학대보다 노인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원 문제를 비판하는 댓글을 쓴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간호사 지시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특히 요양보호사는 미래 유망 직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면서 노인 요양시설이 많아지고 있고 50대의 본래 직업에서 은퇴하고 자식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부모들은 이 노인 요양보호사를 은퇴 후 직업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시니어 연장자가 도전할 만한 유망 직업 베스트 5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2개의 노인 관련 직업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노인 관련 직업은 은퇴한 50대에게 큰 인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래 유망 직업으로 꼽히는 요양보호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두 번째 문제점은 요양보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단 요양보호사에 관한 문제점 첫 번째는 인력 부족입니다. 사실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50대의 유망 직업으로 많은 사람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시설 측의 시급 문제로 요양보호사들을 많이 고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당 맡을 수 있는 노인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요양보호사가 상대하다 보면 아까 뉴스와 같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 관한 두 번째 문제점은 요양보호사 자격 미달입니다. 2017년 8월 7일 쿠키뉴스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노인 요양시설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양시설 측은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해 임금을 더 싸게 주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학대사건과 사망사건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 관련된 마지막 문제점은 요양보호사 복지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보험 운영회가 측정한 요양보호사의 적정 시간과 임금은 주 6일 월 178만 9천 원으로 요양보호사는 하루 8시간 근무 시 약 9천 원의 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애들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얘기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적정 임금보다 훨씬 적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만 받고 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은 자신들의 인권이 다른 곳에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법으로 요양보호사들은 근로시간 8시간, 휴식시간 1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 노동자 특성상 마음 놓고 쉬지 못하고 쉬는 시간에도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런 부분의 질문에 관한 요양보호사들의 답변입니다. 하루 12시간 일하면서도 쉬지도 못합니다. 식사 시간만이라도 편히 쉬고 싶은데 노동 시간과 휴식 시간이 하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쉬려 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눈치를 주기도 해요. 라고 요양보호사들은 답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성추행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민일보 2019년 6월 17일 보도와 머니투데이 2020년 10월 20일 뉴스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 관한 문제 중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한 노인 요양시설 집단 감염 문제입니다. 특히 요양시설이 집단시설이고 나이가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에 의한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뉴스원 기사에 따르면 석재현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재난 시에도
대상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들도 일반 환자들과 같이 전담병원을 이용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하고 유관부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이 불효의 대명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노인 요양시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면 노인 요양시설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노인 요양시설에 관한 문제점과 청소년들의 생각에 대해 발표한 동호여자고등학교 1학년 10반 이민경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예. 우리 이미경 양은 이 절대로 요양시설 안 가시겠네요. 나이 먹어도. 저는 반대지만 갈 겁니다. 아, 가요? 그게 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요양시설 노인들 모시는 거 반대했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은 그런데- 가요? 네. 왜요? 제가 만약에 부담스럽다면 저는 갈 겁니다. 아, 부담스럽다면 네, 네. 간다.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발표해주고 또 토론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이 주제로 넘어가겠는데 조금 부탁 말씀드릴 것은 예정 시간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서둘러 주시든가 아니면 꼭 중요한 게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스킵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노인 연령 65세 상향에 대한 청소년의 관점입니다. 주제 발표를 해줄 학생은 우리 최지은 학생입니다. 마이크 잡아주세요. 박수. 예.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 연령 상향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조사에 대해 발표할 동호여자고등학교 1학년 최지은입니다. 2017년 10월 최근 들어 노인 연령을 상향하자는 의견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65세라는 연령 기준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걸까요? 다음은 요즘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7년 10월 22일 서울경제 기사에 따르면 연령 상향 논의가 속속히 나오고 있는 이유는 첫째, 경제적인 이유로 앞으로 청장년층의 부담 극심화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50년 만에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은 61.1명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면 더 와닿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전국 고령 인구 비율은 16.3%로 14%를 넘어 고령 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은 청장년층의 어깨를 짓누르는 대표적인 예로 무임승차 적용 대상은 더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학적인 이유로 1980년대에 설정되었던 노인 연령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의학기술의 발달로 65세 이상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건강수명이 현재 노인 연령 65세보다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을 보아 노인 연령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또한 복지부의 노인 실태 조사에서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보는 노인 비율마저도 2004년부터 2014년까지 80.3%로 10년 만에 24.5%나 급증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연령 상향을 하면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노인 연령 상향을 했을 때 제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일부 노인들은 더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노년층 빈곤율이 45.1%로 OECD 국가 중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것은 65세부터 69세 노인들, 곧 65세가 되는 사람들에게 청천벼락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소식은 대한민국 평균 은퇴 연령이 약 53세로 70세로 상향하게 되면 17년 동안이나 노인 복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65세 이상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2009년 2월 21일 채널A 뉴스에서는 재계는 육체노동 가능 연한이 바뀌었다고 해서 곧바로 정년 연장 논의까지 이어지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렇듯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인다고 해서 정년 연장이 늘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이냐는 노년층의 인터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위처럼 현재 논쟁이 되는 것을 보고 노인 연령 상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결해야 세대 공감이 이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 논점과 관련된 쟁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고 구성원들의 생각을 종합할 때 원활한 소통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때 원활한 소통이란 세대가 서로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수원에 있는 남녀고등학교 1학년 5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노인 연령 현행 65세보다 높이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58.3%의 비율로 344명의 학생이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이를 반대하는 학생은 41.7%로 246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 학생들이 각 입장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노인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시대의 변화를 꼽은 학생이 282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젊은 층의 부담을 말하는 학생은 38명, 국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꼽은 학생은 19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장년층이 노인 연령 상향 찬성 이유를 젊은 층의 부담을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젊은 층의 부담이 큰 것을 고른 학생들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를 가져다 주어 학생들은 곧 자신이 일해야 할 나이가 가까워진다는 생각보다 시대의 변화, 의료 과학의 변화의 이유를 중점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과 중장년층의 생각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노인 기준 연령이 만 65세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1980년 무렵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평균 66.1세였다고 합니다. 그 후 40년이 지난 2016년 기준 기대 수명은 평균 82.4세로 과거보다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이 만 65세로 정해진 것은 이러한 기대 수명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이 쟁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노인이란 누구인가 라는 것에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의 사전적 정의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입니다. 이는 포괄적이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되어 학생들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노인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노인은 나이가 많고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정의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한 학생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결코 간단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인의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관점으로 노인 연령 상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 또한 노인 연령 상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중을 많이 차지했었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기에 우리 사회는 더욱 신중하게 논의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 배가 부르니 종의 배고픔을 모른다 라는 속담처럼 좋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남의 딱한 사정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는 점차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성급한 결정보다 노인 일자리 확충, 정년 연장, 경제적 격차 감소 등 다양한 각도에서 튼튼히 준비하고 다시 논의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가 먼저 할 일을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노인 연령 상향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조사에 대해 발표한 동우여자고등학교 1학년 최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논리 정연하게 발표해 주셨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이진서 양이죠? 네, 맞습니다. 마이크 잡아주세요. 예, 박수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 중 찬성의 입장에서 발표하게 될 동우여자고등학교 1학년 3반 이진서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수원 동우여자고등학교와 동원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들 591명을 대상으로 노인 연령 65세의 향상과 관련해서 총 7가지 문항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설문조사 첫 번째 문항인 노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나이가 많고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저도 우선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의 두 번째 문항은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보다 높이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이었는데 학생들의 생각은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노인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이유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시대가 변화했다입니다. 저는 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로 환갑잔치 문화의 변화를 떠올렸습니다. 1960년대 이전에는 평균 수명이 55세로 환갑인 60세만 살아도 큰 경사로 생각해서 잔치를 벌여 장수를 빌었는데요. 평균 수명이 82.63세로 증가한 오늘날에는 환갑이 그 의미를 점차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시어머니께 환갑잔치를 해드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요즘 환갑잔치는 거의 하지 않죠. 잔치는 민망할 것 같아요 등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브릿지경제의 2014년 기사에 따르면 이벤트 대행업체인 만수무강 한 재성실장이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칠순잔치나 팔순잔치가 늘고 있고 환갑잔치 수는 많이 줄고 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매일경제의 올해 8월 31일 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을 묻는 17년 조사에서 약 60%가 70에서 74세 사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앞에서 환갑잔치가 줄고 칠순잔치가 증가했다는 말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 비중 또한 경로 우대 제도가 도입된 1980년 당시 3.9%에서 2020년 올해 15.7%로 4배가 되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60세는 노인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노인 기준 또한 함께 상향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노인 연령 상향이 가져올 장점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중앙일보의 올해 8월 27일 기사에 따르면 노인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되면 올해 7월 기준 약 269만 5천여 명의 65세에서 69세 인구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재정 부담의 3분의 1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65세 고령자들이 받는 혜택은 통신비 할인, 틀니와 임플란트 할인, 의료비 추가 공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지하철,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과 관련해서 현재 지하철은 하루 운행으로 약 1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노인 연령 향상으로 이러한 적자가 무조건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연령대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으로 적용하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감소하게 됩니다. 한림대학교의 노인교통요금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무임승차로 인한 예상 손실 4,316억 원에서 30% 할인 적용 시 1,294억 원, 50%일 때 2,158억 원으로 감소합니다. 둘째, 생산이 가능한 인구가 적게 줄어듭니다. 현재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부터 64세인데 노인 연령 기준이 70세로 상향 조정되면 생산 가능 인구도 69세로 확대됩니다. 이는 사회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엔에서는 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21%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5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출생아 수가 빠르게 줄어들어서 2025년 이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이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서울경제의 2019년 기사에 따르면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2028년에는 젊은 층 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져서 고교 졸업생이 대학 정원보다 10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노인 세대를 부양할 생산 가능 인구가 2018년 약 3,700만 명에서 2018년 약 3,4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정년 연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할 경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은 2034년으로 9년 정도 늦어지게 됩니다. 셋째, 노인 차별 인식이 개선됩니다. 앞에서 말했듯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했지만 노인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은 부정적입니다. 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장년의 약 80%가 노인과 청장년 간의 갈등이 심하다라고 여겼으며 노인의 약 44%가 청장년 간의 갈등이 심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세대 간 갈등은 사회의 커다란 문제 중 하나인데요. 다음은 청년들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원인을 설명하는 기사입니다. 청년들이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주된 원인은 노인 복지 확대로 인해 부담이 증가한 것과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아시아 경제의 2018년 11월 기사에 따르면 노인을 생산성이 없는 의존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데에서 차별이 생기고, 노인은 이러한 주변의 시선에 눈치를 보시거나 노인이 자기 자신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노인은 점점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되고 원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은 마음에 요양시설을 선택하는 노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는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노후의 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의미하는 노인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이며, 이 문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인과 청년의 일자리 문제에 관련해서 독일의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독일은 노인을 서두에서 언급한 나이가 많고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가치 있는 인간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노인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닌 노년층의 다양한 경험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예시로는 공공시설 관리 사업, 예절, 서예 한자 강사, 노인과 노인 사이의 도움을 뜻하는 노노케어 등이 있습니다. 노인과 청년이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다양한 연령층이 공존하는 사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노인 연령 기준이 높아지면 노인의 생산적 역할과 사회적 참여가 늘어나고 청년의 노인 복지 부담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노인 연령을 향상하면 노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인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노인 연령 향상이 불러올 이점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쟁점의 해결과 관련해서 노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다만 청년들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살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인에 대한 인식을 보호해야 할 대상 혹은 나의 일자리를 빼앗는 사람에서 사회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즉 필요한 사람으로 개선하면 노인 연령을 향상하여 노인에게 더 많은 경제적 자율성을 부여하고 사회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게 됩니다. 다음에서는 설문을 통해 알아본 노인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수원 동호여자고등학교와 동원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들 중 514명이 미래에 부모님을 부양할 계획인지를 묻는 문항에 부양하겠다라고 답했고, 그중 261명이 윤리적인 도덕을 의식해서 191명이 부양의 의무, 18명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기타 44명 중에는 엄마 아빠가 나를 도와줬으니 보답을 하고 싶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는 평생을 갚아도 모자라다 등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겠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청소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효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학교보건학회지에서 2018년 12월 제31권 제3호에 발행된 청소년의 노인 부양 의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대부분은 조부모님, 즉 노년층을 부양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혹은 보통의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노인 세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청년층의 시각과 차이를 보이는데요. 청년층은 사회에 진출하여 경제 등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리면서 부양을 해드려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노년층에 대한 인식이 점차 부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효 정신이 존재하는 청소년층이 노년층과의 갈등을 겪는 청년층으로 자라나지 않도록 노인에 대한 인식을 도움을 드려야 하는 사람이 아닌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주성을 띠는 사람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노인 연령을 65세로 상향하여 노년층이 자발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경제적으로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사회의 노인 연령에 대한 인식과 노인 연령을 상상해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 근거를 들어 말씀드렸고, 청소년이 노인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보내세요. 네, 아주 단호하게 아주 찬성의 의견을 얘기해 주고요. 다음 이어서 바로 반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서현 양. 네, 마이크 잡아주세요. 네, 박수. 예. 안녕하세요. 노인층의 부양에 대한 고등학생의 생각에 대해 발표할 동우여자고등학교 1학년 엄서현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인 만큼 노인에 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 속 노인이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나이가 늙었다라는 말은 기준이 모호하여 현재 존재하는 노인 제도에는 정부에서 정한 노인의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65세이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인 지금 경제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몇 세를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로우대의 기준인 65세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의 기원은 독일이 최초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정한 1889년이며 1950년 유엔이 고령지표를 만들며 이 자료를 참고하게 된 것인데요. 현재 노인복지 관련 정책으로는 노인 일자리 지원, 기초연금 지원 확대,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의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르신 교통카스를 들어본 사람은 극히 드무실 텐데요. 이 대신 무임승차 제도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자주 접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밑에 뉴스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대표 정책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요금 부담을 떠안는다는 불만이 세대 간 갈등은 물론 지자체와 정부 간 신경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3일 공개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 요인으로 응답자의 절반은 무임승차 제도를 꼽았다. 하지만 무임승차 비용 보전 주체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라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40.7%에 불과했다. 국가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을 알고 있는 셈이다. 어르신 교통카드 제도는 대표적 노인복지 정책으로 꼽히지만 비용 부담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세입을 떠받치는 청장년층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서민외발, 지하철 요금 인상은 가계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세대 갈등 조짐도 심상치 않다. 1호선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모 씨는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승객도 분산돼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냈지만 혜택이 줄어드는 노년층은 당연히 반발했다. 가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토양을 일궈낸 세대인데 지하철 하나 공짜로 못한단 말이냐라고 외친다. 하지만 청년들도 할 말이 있었다. 극심한 취업난에 주머니가 텅 빈 젊은이도 지하철 요금은 낸다. 연금 등으로 윤택한 분들까지 혜택을 누리는 건 불공평하다. 보시다시피 뉴스에서조차 어르신 교통카드가 아닌 지하철 무임승차라고 표기하며 사람들의 인식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층에게 노인이 무임승차를 한다는 것만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아닌 그저 돈을 안 낸다라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교통카드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1인당 한 장의 무임카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표현을 조금 왜곡하여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인 연령 상향 정책에 대한 생각은 연령별로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 575명을 대상으로 노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답변으로 나이가 많고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왔고 어른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후로는 나이가 많고 경제적 생활이 여유로운 사람, 나이가 많고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신체적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바인데 만약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한다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갈등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한다면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도 단점이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고등학생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590명의 의견을 물어보았을 때 290명이 반대한다고 답했고 그들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따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노인층의 경제적 어려움 악화가 152명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다음으로는 노인의 사회적 기여도 인정 45명, 부양 자녀의 경제적 부담 증가 30명 순으로 표를 얻었습니다. 이를 보면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린다는 것은 노인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하며 자연스럽게 정년의 기준도 상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청년의 일자리 부족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년 나이를 연장할 경우 회사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는 가지고 있는 연봉 체계상 당연하게도 신입사원보다 더 많은 연봉을 정년 직전 직원에게 주는데 이 차이는 수배에 이르고 임원일 경우 수십 배에 이릅니다. 임원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보통의 5, 60대 직원들은 신입사원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기 때문에 이들이 1, 2년이 아니라 5에서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급여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결국 회사는 젊은 층을 고용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고 이는 청년 실업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노인층과 젊은 층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둘째로 노인 복지 혜택이 축소되고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될 것입니다.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된다면 당연지사 혜택을 받는 인원들도 감축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복지 범위와 정도도 줄어들 것입니다. 경제적 노후 준비 수단이 취약한 지금 노인의 35.5%가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노후 준비를 한 노인의 주된 수단이 저축과 공적연금뿐이며 구체적으로는 공적연금 가입 34.4, 저축 32.4, 개인연금 8.8, 부동산 임대소득 8%, 퇴직연금 5.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적연금 가입률과 저축률은 경제적 상태와 건강이 양호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60대 후반의 경우 공적연금 가입률이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없거나 1인 가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공적연금 가입률이 낮고 노후 준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도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 수령의 기준이 되는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한다면 노인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 연령은 53세 정도로 은퇴 연령과 연금 수령 연령 사이의 간격이 12년으로 큰 편입니다. 그러나 70살로 노인 기준 연령이 상향될 경우 17년이라는 더 큰 간격이 생기게 되고 이는 더한 노인 빈곤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젊은 층과 노인층의 세대 갈등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젊은 층은 각자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젊은 층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늘어날 것이며 그와 비례하여 부담도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노인층도 불만이 쌓여갈 것입니다. 노인들은 젊었을 적 당시의 노인층을 위해 부담을 감수했을 것이고 이후 자신들도 부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텐데 자신이 본래 받아야 할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노인 연령을 상향한다면 젊은 층, 노인층, 각 계층의 부담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줄이고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릴 것이 아니라 노인의 사회적 복지 제도를 확충하거나 젊은 층의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개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의견을 발표해 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11시 46분입니다. 저희가 50분에 마치기로 돼 있어서 좀 자유 토론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양쪽 두 개의 주제에 관해서 발표하고 토론을 하셨는데 이 얘기를 들으시고 나 이 얘기는 꼭 좀 해야 되겠다. 난 전혀 의견이 다르다. 뭐 이렇게 해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좀 얘기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예. 제가 네, 얘기하십시오. 김영우 발표
김영우 발표자의 내용 중에서 예. 사회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부모님을 가정집에 내버려 두는 것 또한 진정한 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발표자는 진정한 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예.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효는 일단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간에 부모님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부모님을 얼마나 걱정하느냐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효의 크기도 달라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네. 입니다. 또 다른 학생? 예, 말씀하세요. 엄서연 발표자님께서 저와 반대되는 노인 연령 향상에 반대하신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세 번째 근거로 말씀하신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인한 세대 갈등에서 제가 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은 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조차 원래는 젊은 층이 할 수 있던 일이고 젊은 층이 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일자리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수의 노인분들이 임원 등의 자리를 차지 중인데 그 두 가지를 합한다면 젊은 층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우리 저 실시간 채팅에서 글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동우여자 고등학교 학생들 얼굴도 예쁘고 말도 잘하네요.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시네요. 근데 오늘 토론 정말 진지하게 잘 돼 있는데 자유토론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 엄마 아빠 사랑하나요? 네. 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고 가끔 얘기해요? 네. 지금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이 끝난 다음에. 그럼 나중에 어떻게 답이 한번 오나 보세요. 근데 어떤 학생이 보냈더니요. 너 갑자기 왜 그래? 그러시더래요. 예, 우스갯소리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진지하게 토론해준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의 발표를 쭉 지켜보신 선생님께서 여기 와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발표 이렇게 우리밖에 없고 다들 이제 유튜브 보시는데 우리 지금 지도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최승식 선생님. 지금 잠깐 보셔서 오늘 토론 보셨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우여자고등학교 토론 동아리 달인 지도교사 최승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학생들이 사자수학부터 그리고 신문, 방송, 그다음에 학생들 설문까지 활용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을 다 할애하면서 쉬는 시간도 다 이 포럼을 준비했는데요. 너무 좋은 그런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교장, 교감 선생님 이하 많은 선생님들의 응원이 있었고 그리고 설문에 응해준 많은 학생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방역 물품을 챙겨주신 보건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옆 학교의 동원고등학교 선생님들과 그리고 설문에 응해준 그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세대 공감이라고 하는 취지가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포럼이라는 형태가 학생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해준 우리 학생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 학생들을 응원해주신 부모님들 끝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좋은 자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실시간 채팅이 또 마지막으로 한 분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동우여고 학생들의 효정신과 발표 잘하고 있네요.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많이 받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아쉽지만 여기서 시간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평소에 많이 생각해보지 못한 효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데서 보람을 찾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